안녕하세요. 머니 다큐입니다. 자, 오늘은 710 부동산 대책 관련한 내용들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냥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림들이나 제가 기사를 보면서 좀 관심 가졌던 이야기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고 저의 투자 포지션이 어떤 것이다. 최대한 이런 내용들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해서 뭐 증시가 하락한다라는 관점으로만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투자 판단에 그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영상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 어쨌든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유튜브를 하는 것들이 그래도 어떤 책임감이라는 게 굉장히 좀 무겁게 다가와서 어쨌든 저는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드리는 것 위주로, 그리고 제가 실제로 투자하는 내용들 위주로만 실제 뭐 매매 계약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매매 계약서 위주로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투자 포지션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제 그 생각들이나 마음이 쏠릴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10 대책 총정리를 한번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만 해보았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사실상 취득세와 종부세 관련된 내용들이 좀 굉장히 강해졌다. 이게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린 거라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좀 소형 아파트를 하나 매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뭐 1%에서 뭐 최대 4%였던 이 취득세가 이제는 4%에서 12%까지 됐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고가 아파트를 뭐 두 번째 매입한다라고 하면 뭐 10억짜리라고 하면 1억 2천이 취득세로만 나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 그러니까 수요를 진짜 제대로 막아버리겠다라는 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정책이고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기존 0.6%에서 3.2%를 1.2%에서 6%.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딱 봤을 때 큰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냥 뭐 한 30억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뭐 한 1,5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면 요게 한 4천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50억이다. 50억짜리는 종부세가 1억. 그러니까 연간 1억씩 이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야 될 세금이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집을 뭐 30억 혹은 5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부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와닿는지 사실상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뭐 선수들은 슬슬 이제 부동산에서 발을 좀 빼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이광수 의원 이야기지만 그래도 저금리, 이런 강력한 유동성 막 이런 것들이 힘에 의해서 부동산이 더 갈 수는 있지만 이번의 정책은 좀 많이 강하다라는 거. 다만 이제 내년 6월 달까지만 이 집을 팔면 양도세 이 중과율은 다 빼주겠다. 그래, 내년 6월 달까지는 팔아라. 그래서 어쨌든 또 내년 6월 달까지는 조금 집값이 크게 조정받는 시기는 내년 6월 달까지는 조금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다만 이 부동산 시장이 진짜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붕괴를 해버리면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부동산이 급락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막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 투기는 하지 마. 딱 여기에서 멈춰. 뭐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이색적인 거는 그 법인들이나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굉장히 많은 세제 혜택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인들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기본 6억 공제를 해주는 거를 이제 안 빼주겠대요. 뭐 예를 들면은 머니다큐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6억은 빼고 4억에 대해서만 과세 표준을 잡은 다음에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시키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 10억을 통째로 과세 표준으로 잡고 세금을 때려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아무리 뭐 연병을 털어도 집값이 계속 올랐던 거는 법인으로 돌리면 되지라는 관점이 굉장히 강했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경매학원 딱 한 달도 안 됐죠. 한 2주 정도 다니더니 법인 설립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그냥 요즘 트렌드가 완전히 그렇고, 그 경매를 가르치는 학원에서도 법인 사업자 내면 세금 별로 안 내요. 어차피 시세 차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딴 세금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만 생각을 해라 라고 교육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규제가 좀 세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막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부부 공동명의라서 이것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부부가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뭐 10억짜리 두 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둘 다 부부 공동명의면 그러면은 총 20억이지만 10억씩 반으로 쪼개서 종부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서울에 10%가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권에서만 40만 명이 다주택자. 물론 뭐 1000만 명을 따졌을 때 40만 명은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40만 명이 평균적으로 세 채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120만 채. 서울에 집이 뭐 1000만 채 있다라고 하면 거의 뭐 10%, 뭐 딱 이 정도로 계산해서 뭐 서울의 10%가 임대사업자, 그리고 40만 명이 다주택자. 이분들은 이제 뭐 이미 들어가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셨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좀 물량들을 좀 저렴하게 내주시면 저처럼 무주택자들이 삶의 처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으나, 이분들이 집을 내놓을지는 저도 솔직히 이제 막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번에 충격이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확실하다는 생각은 있는데, 뭐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뭐 계속 오르니까 뭐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그 혜택들도 이제 7월 10일 이후로는 거의 다 폐지가 되고, 근데 이제 기존에 임대사업자를 내셨던 분들은 그 혜택을 뭐 유지는 하되, 뭐 종부세나 뭐 양도세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똑같이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없어진대요. 뭐 그런 정부가 처음에는 이 법을 만들었던 계기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서민들한테 집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줘라. 그러면 내가 세금 혜택을 줄게. 약간 요런 취지에서 임대사업자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이 투자로만 생각해버려서 투기가 돼버리고, 그래서 예상치 못한, 뭐 예상은 했겠죠. 뭐 돈을 보는 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이미 들어가서 뭐 큰 수익도 내셨을 거고, 어쨌든 이런 혜택들이 다 없어지고, 웃긴 거는 그래서 7월 9일 날 임대사업자 등록이 폭증했다라는 거. 정말 똑똑하신 분들 같아요. 이렇게 정보가 빠르고 결단력이 있으신 분들만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주식이 폭락한다, 부동산이 폭락한다 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결국엔 이런 사회적 절망감만 안고 있는 거고, 물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앞으로는 진짜 부동산도 폭락을 하고 주식시장도 크게 조정을 받아서 저희가 승리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약간 패배자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요즘에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막 그 입주권 같은 거, 뭐 이거 막 사고 팔고 엄청 하잖아요. 막 사서 잠깐 갭 차이를 누리고 바로 팔아버리는데, 요거 이제 1년 미만에 판매를 해버리면 세율이 40%에서 뭐 70%까지 올려버린다라고 하고, 뭐 1년에서 2년 사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기본 세율을 적용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60%를 세금으로 때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어떤 주체를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라는 아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또 하나의 정책인 듯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내년 6월 달까지는 팔아라. 그러면은 좀 봐줄게. 뭐 이런 느낌도 있으니까 어쨌든 올해도 가장 크게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올해 6월 달까지 팔면 혜택 준다. 그래서 매물이 실제로 나오기는 나왔으나 그 양이 너무 미비했다는 거. 근데 이번에 이런 강력한 정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물량이 조금밖에 안 나올지 정말 많이 나올지 요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네이버에서 그 세율 정리해 놓은 거를 봤는데 어차피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세가 보통 거의 뭐 10억까지 왔기 때문에 평균 집값이, 그래서 뭐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10억짜리 2개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한 요 구간이 제일 많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보다는 요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캐시카우가 없는, 예를 들어서 집은 가지고 있으나 지금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월세를 받아서 뭐 그런 월세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순수 갭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굉장히 손 떨리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끝까지 버틸 수도 있겠지만 이거 사실상 이게 그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뭐 대출 이자도 있겠죠. 근데 막상 이 저가형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8, 90%가 전세가기 때문에 사실상 뭐 2억짜리라고 한다면 한 2, 3천만 가지고도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아직까지도 많다는 거. 그래서 갭 투자가 저는 일단은 갭 투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올해 안에.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하게 되면 그 매매를 했던 그런 영상들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고 저놈이 저 타이밍에 정부가 저렇게 연병을 터는데도 갭 투자를 한다고? 그랬을 때 뭐 몇 년 뒤에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지, 처음에 주택을 매입하면은 어떤 세금이 발생을 하고 뭐 세율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중국은 왔다 갔다 해요. 요즘에 물론 그쪽 안에 뭐 기사들도 많고 뭐 그 중국을 운영하는 주석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하루는 뭐 미국 뭐 어쩌라고 뭐 이러다가도 한 번은 우리는 미국에 대항할 생각이 없다. 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죠. 뭐 한 개는 내가 포기할 수 있지만 뭐 한 개는 절대로 포기 못해. 뭐 이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땅 따먹기에 목숨 걸고 있어서 그 땅 따먹기를 좀 방해하려는 미국한테 너 적당히 해라. 우리도 지금 땅 따먹기 더 해야 되니까 뭐 이런 느낌을 좀 강력하게 표현하는 모습들이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미중 무역 전쟁이고 나발이고 어쨌든 중국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 뭐 홍수는 우리나라 그 기사에는 잘 안 뜨는데 그 유튜브에서 중국 관련된 영상들만 올리시는 유튜버들이 꽤 있어요. 그 보면 아직까지도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댐들이 무너질 수 있을 만한 위치 근방에서 이제 지진도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지금 13시간 전이에요. 13시간 전. 진짜 말맞다나 한샤댐 같은 거는 무너지면은 중국이 거의 초토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자연재해 리스크도 있고, 거기다가 돼지열병, 근데 이게 사람한테도 전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이 또 창궐을 했고, 거기에다가 메뚜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이런 홍수로 한번 싹 쓸고 가면 엄청나게 습하겠죠. 그런 환경에서 메뚜기 떼가 또 창궐을 하는데, 메뚜기 떼뿐만 아니라 이런 습한 지역에서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게 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 돼지열병 같은 거. 그래서 뭐 제2의 흑사병이 나오니만해, 물론 이런 것들은 음모론 같은 경우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 증시가 지금 오르는 거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끌어올리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 근데 또 그 지표 같은 거를 보면, 이 자동차 등록, 자동차 생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랬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구매를 할 때 세금 혜택도 많이 줬었고, 뭐 할인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작년보다 자동차 판매가 더 호황이었던 특이한 케이스까지 발생했는데, 어쨌든 등록이야 뭐 원체 안 나갔었으니까 최근 몇 달 동안 그게 이렇게 회복됐다라고 쳐도 생산 자체가 회복이 됐다라는 거는 뭐 어쨌든 긍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중국이 흐름으로 봤을 때 계속 개선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만큼 회복했냐가 아닌 거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거는 맞다. 하지만 그 전반적인 산업으로 봤을 때는 과연, 물론 이게 아직 그 2분기 자료가 이렇게 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긴 하겠죠, 계속. 근데 이 폭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 어쨌든 지금 대출도 지금 해주고는 있죠, 계속. 해주고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그 중국은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게 그 기업들의 대출,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 세계 최고라고 하죠. 그래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 설비 가동률은 유례가 없는 박살이 났는데, 물론 특정 그 산업에서는 오히려 폭증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코로나로 인한 뭐 호흡기나 뭐 마스크 생산, 마스크도 지금 생산 공급이라서 뭐 난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중국 증시 급등은 아무도 분석을 못하는 걸 보면 진짜 뭔가 이 시국에 중국에 올인한다.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중국 증시는 앞으로도 좀 더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항상 올랐으니까요. 네, 자숙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버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오늘은 또 코스피가 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서 마이너스 18%를 유지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3천억 매도했고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외국인이 이제 장막판에 현물에서 500억 던졌고요. 선물도 좀 던지긴 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반대 매매의 신, 우리 투신, 투자의 신이 또 선물에서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으로 나와 있죠. 예, 5천억. 투신이 이제 선물 5천억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내일 급락장 한번 또 기대를 해보고자 하는데, 투신이 요즘에 굉장히 반대로 잘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증시가 급등하고 있어서 지금 약간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스닥은 지금 또 1.3%네요. 나스닥은 왜 그러죠, 진짜? 아무리 그 유동성의 힘이라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테슬라가 얼마나 올랐는지만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과연 제 잘못 본 거 아니죠? 와, 테슬라가 오늘 또 10% 급등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 주식이 아닌 걸로. 테슬라를 무시했던
저를 반성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테슬라가 오늘 또 10%가 오를 거라고는 정말, 와,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어쨌든 그 주말에 제가 결혼식 때문에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머니 다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